네, 반갑습니다. 김동훈입니다. 네, 오늘부터 현대에 영향을 미친 고대 뿌리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너무 익숙한 그러한 개념어들 또는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무심코 쓰는 그러한 여러 용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용어들은 하루아침에 갑자기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고대의 큰 근원에서 시작된 그러한 단어들입니다. 그래서요, 그것을 하나하나 살펴볼 텐데요. 오늘은 먼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fine arts, 예술 또는 미술이라고 번역하는 그 아트와 그거의 원래 뿌리였던 테크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크네 하면 좀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사실 우리가 친숙하게 알고 있는 명언이 하나 있습니다.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 여기에 보면은 예술이라는 말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원래 고대어로 이 예술이 테크네였습니다. 테크네라고 할 때 우리가 요즘에 흔히 아는 말로는 테크닉이라고 해서 기술이라는 말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이 말을 인생은 짧고 기술은 길다 이렇게 번역하지 않고 예술은 길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사실 이러한 번역에 문제를 제기하는 그런 분들도 있거든요. 왜 테이네를 예술로 번역을 했느냐? 기술이라는 측면도 있으니까 기술이란 말이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원래 히포크라테스는 우리 보통 의사 선생님들이 히포크라테스 선서라고 하면서 의사로서의 사명을 고취시킬 때 주로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그 히포크라테스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의 직업도 의사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의사로서 평생을 살았던 히포크라테스가 인생은 짧고 테히네는 길다라고 할 때 그 테히네가 과연 무엇일까? 한번 이걸 의술로 바꿔 생각해 본다면요. 이렇게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인생은 짧고 의술은 길다. 그 의술을 테히네를 기술로 생각을 해야 될지 또는 예술로 생각해야 될지 한번 바꿔본다는 의미로 성형 예술이라고 한번 또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 약간은 끔찍한 감도 있는데요. 그 구체적인 역사, 왜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그 테히네의 기술적인 측면만 남았는지, 그리고 그거의 또 한쪽 측면인 예술은 오늘날 아트라는 말로 어떻게 정착됐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래 그리스어 테히네는 간단한 손재주서부터 또 그것을 알고 활용할 수 있는 지식까지 포함되었던 그러한 단어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테히네가 점점 좁아지게 되거든요. 그 좁아진 거에 대해서 여러 문헌들이 있는데 특별히 키케로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이 쓴 연설가에 관하여 그 책에 이 테크네가 좁아진 형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좁아졌는가? 키케로는 볼 때 연설가가 되기 위해서는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 공부를 위해서 테크네를 공부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테크네라는 말이 라틴어의 아르스라는 말로 번역을 하면서 사용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테히네가 좁아졌다라는 말은 아르스라는 말이 무엇인가 점차 좁아졌다는 그러한 의미고요. 특별히 연설가들이 열심히 수사하게 테크네, 아르스를 배워야 되는데 그 아르스가 줄어드는 그러한 현상을 보게 됩니다. 어떠한 방식으로 줄어들었는가? 키케르가 보기에는요, 아르스에는 여러 의미가 있는데 그 의미 중에서 특별히 사람들이 전체 원래의 아르스를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아르스의 아주 작은 줄어든 그 부분만을 공부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목소리 연습하고 그 다음에 천성적으로 말재주가 있는 사람들이 점점 연설가가 되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보통 당시의 연설가들은 법정에서 변론을 많이 했었습니다. 물론 정치가로서 사람들에게 이러이러한 법률이 필요합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시민들을 정말 좋은 법을 만드는 그러한 일로 이끌어 나가기도 했었습니다. 이렇게 여러 방면에서 연설을 해야 될 그러한 사람들이 아르스를 좁아진 의미로만 알게 되니까 거기에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키케로는 다시 말해서 내가 천성적인 말재주만 있고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목소리 연습만 하는 그러한 테크네가 아니라 원래 테크네를 우리가 복원해야 된다, 이러한 주장을 하게 됩니다. 사실 키케로가 살았을 때요, 헬레니즘기였는데요, 이 로마 수사학교에서 이런 식으로 원래의 테크네를 가르쳐주지 않으니까 기원전 91년에 크라소스라는 감찰관이 있었습니다. 보통 감찰관을 켄소르라고 하는데요, 요즘 말로 한다면은 풍기문란하지 않은가, 그리고 재정의 비리가 있지 않는가, 이런 것을 주로 점검하는 그러한 관직이었습니다. 그 크라소스라는 사람이 관직에 있을 때, 야, 이렇게 수사학 학교가 좁아진 테크네만 가르치니까 이거 문제가 있는데, 목소리 연습만 하고 말재주만 있어가지고 아무렇게나 변론하고 우리 이 시민들을 선동하는 이러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걱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원전 91년에 켄소르 고시라고 해가지고요, 그 수사학교를 잠시 문을 닫게 하는 일도 있었고요, 그 안에서 가르쳤던 교사들을 추방하는 그러한 일도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공화정이 올바로 가기 위해서는 이 테크네가 무엇인지가 온전하게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고대에 있었던 테크네가 그대로 우리에게 전수돼야 된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갖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테크네를 온전히 복원해야 되는데,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그게 바로 후마니타스, 라틴어로 후마니타스, 인문학입니다. 인문학으로 아르스가 또는 테히네가 복원돼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된 것이었죠. 인문학이 테히네다라는 이 주장은 굉장히 독특한 주장이었고요. 그리고 그동안 줄어들었던 테히네에 대해서 별 문제를 갖고 있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주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키케로가 얘기했던 원래 테히네를 복원하기 위해서 후마니타스, 인문학에 우리가 다시 한번 들어가야 된다라는 이 주장은 어떻게 보면 그 로마 공화정의 공동체를 붙잡기 위한 아주 큰 몸부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보통 후마니타스, 인문학이라고 할 때는요, 고대 그리스 전통서부터 쭉 오게 되는데요, 물론 라틴어의 후마니타스라는 개념을 이 키케로가 거의 그 초기에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키케로가 주장했던 인문학의 주요한 그 요점이 뭐냐? 그거 하나가 바로 교양이고, 또 하나가 인간됨 또는 인간을 사랑하는 인간애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보통 교양이라고 얘기할 때는요, 엔키콜로 파이데이아라고 하는 그리스어를 그대로 쓰거든요. 그리고 인간됨 또는 인간 사랑이라고 할 때는 우리가 흔히 그리스어에서 사랑이라는 말을 쓸 때 쓰는 용어 필이라는 말을 쓰고요, 인간됨을 안드로피아라고 해서 필 안트로피아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오늘날도 인문학 공부를 많이들 합니다. 그런데 고대 전통에서는 그 인문학이 교양 차원에서 엔키클로파이데이아, 보통 앞쪽에 말을 다 떼고 파이데이아라고 하는데, 파이데이아만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인간을 사랑하고 인간 됨됨이를 우리가 고양시키면서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을지에 대한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 교양이라고 할 때 엔키클로파이데이아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N이란 말은 영어의 in이라는 말이고요, 퀴클로는 서클이란 말입니다. 파이데이아는 우리가 흔히 아는 교육이거든요. 교육을 서클 안에서 한다, 이러한 개념이 엔키클로파이데이아입니다. 이게 나중에 백과사전이라고 할 때 엔사이클로피디아라는 그 백과사전이라는 말도 사실은 엔키클로파이데이아라는 인문학에서 교양을 이야기했던 그 말이 뿌리가 되어서 나타나는 것이죠. 보통 이 엔키클로파이데이아라고 하는 것은 자유시민이 꼭 반드시 공부해야 될 그러한 학문들이 몇 개 있었습니다. 역사에 따라서 많을 때는 한 11과목을 공부해야 됐고요, 좀 줄어들면 7과목, 또 보통은 9과목을 이야기하기도 했는데요. 물론 중세에 가서는 그게
자유시민 7개의 학문이라고 해서 자유민 7학예로 정착이 됩니다. 그 교양이 있었는데요. 키케로가 있었던 당시에 헬레니즘기의 로마 수사학 학교에서는 그것을 폭넓게 공부하기보다는 계속 좁혀서 몇 개의 정규 과목만 그냥 암기식으로 달달달 외우면 그걸로 교양 공부는 다 끝났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키케로가 테크네는 기술이자 예술이자 또는 학문인데 이것을 이렇게 몇 개의 과목만 달달 외워서 끝낼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몇 가지 과목만 알고 목소리 훈련만 해서 사람들에게 감동만 주는 그러한 연설가가 많으면 그것은 잘못하면 이 나라가 키케로 당시는 로마 공화정이었으니까요. 제정으로 또는 독재의 어떤 나라로 넘어갈 그러한 충분한 어떤 위험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포퓰리즘인 것이죠. 선동을 해가지고 이것저것 따지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그냥 거기에 현혹되어서 우리 이 정부의 말을 들어주고 또 나에게 이 주장하는 사람의 말을 들어주자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요. 그래가지고 키케로가 이야기했던 것이 원래의 테크네를 복원하기 위해서는 그 아르스가 후마니타스, 인문학이 돼야 된다라는 그 부활을 이야기를 한 것이죠. 이게 이제 바로 테히네가 원래 줄어들었던 그 모양을 잃게 되면서 다시 복원해야 될 그 필요성을 문헌적으로 밝혀놨던 그러한 첫 번째 기록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폭넓은 학식을 공부하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떤 걸 구체적으로 공부하느냐 몇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중심적으로 이야기했던 것이 테시스 훈련이었습니다. 테시스는 보통 우리가 테오리, 이론이라고 할 때 쓰는 그 테오리의 히라버 그리스어 원어거든요. 테시스라는 말인데요. 그 당시의 말을 의미를 되새기면서 번역을 한다면은 일반성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성이라는 것은 어떠한 구체적인 특정 사건이 있으면 개별적인 여러 특정 사건들이 있는데 그 특정 사건들을 보편적으로 끌어내서 여기서의 문제를 하나로 이야기한다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지? 이걸 연습하는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보통 여러 특정 사건들, 테시스로 끌어내기 위해서 여러 특정 사건들을 보여줍니다. 이 특정 사건이란 말도 테시스의 밑에 있다. 그리스어로 밑에라는 말은 휘포라는 말이거든요. 테시스의 밑에 있다라고 해서 휘포테시스라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가설로 번역하는 하이퍼테시스가 사실은 이 테시스 밑에 있는 특정 개개인의 모든 사건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휘포테시스, 특정 개별적인 사건에서 그거를 보편성으로 끌어내는 이 연습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학교에서 가르쳐주지 않고 계속 특정 사건만 언제 어떻게 일어난 것, 요즘의 말로 한다면 계속 판례만 가르쳐주는 것이죠. 폭넓은 학식을 공부해서 특정 여러 과목들의 사건들을 알고 거기서 보편성을 끌어내는 이 훈련을 하는 것이 실제적으로 인간으로서 해야 될, 자유시민이 해야 될 그러한 능력이었다. 이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걸 안 하니까 테키네가 점점 줄어들게 되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교양 차원에서의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인문학이라고 할 때 고대 그리스 전통은 교양 차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무엇이 있습니까? 인간애 차원, 인간 됨됨이 차원이 있다고 했죠. 이 인간 됨됨이를 위한 것도 키케로가 주장을 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데 바로 사람들이 인성을 배워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인성에 소속된 것을 권위, 영예, 부끄러울 줄 알고 기뻐할 줄 아는 것, 감사,
뭐 기품을 갖는 것, 위험이 있는 것, 이런 여러 가지 것을 인성 차원에서 회복해야 될 것으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뿐만 아니라 또 해학이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는데요. 해학이라는 말은 사람에게 웃음을 선사합니다. 그러나 웃음만 선사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언중유골이라고 하죠. 무엇인가 비판 정신이 있어서 그 웃음과 함께 그래, 나의 삶을 좀 돌이켜봐야 되겠구나라는 그러한 것을 해학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키케로는 당시에 희극 작가들 이야기를 하면서 원래 연설을 할 때도 무조건 비판하고 무조건 자신의 생각과 다르다고 헐뜯는 것이 아니라 이런 해학적인 것이 있어야 된다. 이게 테히네가 회복될 수 있는 길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어찌되었던 로마 수사학교에서는요, 그런 폭넓은 테히네의 여러 면들이 있었는데 이게 제대로 가르쳐지지가 않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요즘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테히네, 보통 테크닉이라고 해서 기술적인 측면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라틴어로 번역된 아르스가 요즘의 아트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요즘의 아르스는 또 예술로만 또 생각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어서요. 왜 이게 예술, 특히 미술로 바뀌게 되었는지를 한번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원래 폭넓은 의미, 인문학적인 의미가 있었던 테키네가 아주 좁아진 의미가 된 것은 르네상스를 거치면서 아주 큰 변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당시까지 계속 고대에 있었던 그 교양, 파이데이아, 아까 엔키클로 파이데이아라고 해서요. 중세 때는 이제 7과목으로 지정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대학에서 가르치는 7개의 자유민을 위한 그러한 학문이 있다라고 해서 자유칠학예를 계속 가르치게 됩니다. 거기에 보면은 문법, 수사학, 논리학, 산술학, 기하학, 천문학, 음악 이러한 7가지 학문을 가르치게 되는데요. 여기에 보면은 어떠한 학문에도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예술, 미술의 의미는 거기에 있지 않았거든요. 중세 때까지만 해도 그렇게 주장이 되었고 또 그 예술은 가르치지도 않았습니다. 그럼 예술은 뭐였느냐? 당시에 우리가 흔히 생각하고 있는 이러한 예술, 보통 수공예라고 하는데요. 조각, 수공예 이러한 것들 또는 회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모든 것이 그 길드라고 하는 동업조합에서 가르쳐주는 그냥 수공업이었습니다. 테히네나 또는 아르스의 개념으로는 아직 들어가지 않게 된 것이죠. 그런데 르네상스 길을 거치면서 이제 많은 후원자들이 이 미술을 후원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원래 장인들만 있었고 그 장인들은 수공업만 해서 테히네를 공부하지 않았는데 장인들이 어떠한 생각이 드냐면 야, 저 후원자들의 후원을 받으면서 우리가 무엇인가 작품을 만들 때 정말 더 수준 높은 그러한 어떤 작품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많은 장인들이 열심히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7개의 과목이 있는데 그 7개의 과목과는 별도로 이 사람들이 공부를 하다가 아예 저 7개의 학문에 점점 접근을 하면서 교양을 쌓게 되거든요. 그래서 르네상스기를 거치면서 후원자들의 그 후원 영향으로 아르스 또는 테히네가 원래 사람들이 공부만 했던 그 학문의 세계를 접하게 되면서 회화를 하는 사람들이 건축가들이 굉장한 교양을 갖췄네라고 하면서요. 그들에게 약간의 그 높은 그 학식을 인정하는 그런 분위기가 생기게 되죠. 그리고 그들이 하는 미술이기 때문에 그 미술에도 점점 아르스 테히네라는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18세기가 되어서는요. 오히려 아르스에 들었던 미술이라든가 이러한 영역들을 제외하면서 하나하나 거기서부터 분리되는 현상이 나오거든요. 18세기 특별히 과학이 거기서부터 나오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르스라는 개념에 원래 있었던 7개의 학문이 이제 독립을 하게 되는 그러한 일이 생기게 되고 사람들이 아르스 하면 미술이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약간의 혼동이 있었던 것이죠.
지금 아르스라고 할 때 또는 테히네라고 할 때 이게 원래 그 학문 7개의 학문을 얘기하는 것이냐 아니면 지금 우리가 새롭게 여기에 포함시켰던 미술을 얘기하는 것이냐 이러한 혼란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그냥 미술이라고 아르스라고만 하지 말고 거기에 조은이라는 말을 넣자라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게 됩니다. 프랑스의 샤를 바뜨라는 사람이 불어로 부잡, 좋은 아트라고 해가지고 좋은 미술이라는 말을 쓰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요, 이 좋은 미술 또는 좋은 기에 좋은 아트라는 이 말을 쓰면서 거기에 해와 조각, 건축, 무용, 음악, 수사 이런 걸 다 포함을 시켰거든요. 19세기를 거치면서 파인 아트라는 영어로 바뀌고 나서는 여러 가지 것을 다 포함시킨 것이 아니라 이미 7학에는 다 빠졌고 물론 그중에 수사학은 끝까지 남았는데요. 해와 조각, 또 건축, 무용, 음악, 수사학만 남았던 그 아르스 중에서 이제 수사 이런 것도 다 빠지고요. 회화, 조각, 건축, 보통 시각적인 예술, 미술이라고 하는데 이것만 파인 아트로 지칭되는 그러한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19세기에 이렇게 파인 아트의 개념이 생기게 되면서 이제 미술 쪽으로 아트, 테히네를 생각하는 경향이 굉장히 커지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제 19세기 후반에 가서는 과학이 굉장히 발전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생각하기에 우리도 과학적으로 이러저러한 것을 아는 지식이 있고 그 다음에 재주도 있어서 이걸 무엇인가 표현해야 되는데 이 아트 하면 보통 다 미술로 이렇게 가버리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과학자들 쪽의 학문에는 테히네를 원래 그대로 끌고 와서 거기에 기술적인 의미를 집중적으로 부각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흔히 지금 말하는 테히닉이라고 할 때 예술의 의미를 넣지 않고 기술의 의미를 넣는 이유가 19세기 후반에 가서 고착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19세기에 파인 아트가 정착이 되면서 무엇인가 나뉘어지다가 19세기 후반에 가서는 완전히 분리되어서 각자 테히네라고 할 때 한쪽은 아트라는 말로 예술을 강조하게 되는 것이고요. 한쪽은 테크닉이라는 말로 기술을 강조하는 이러한 분리가 나타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지금도 우리는 의식하지 못하는데 우리는 아트를 가끔 또 기술로도 이해를 합니다. 에릭 프롬이라는 사람이 쓴 책 중에 The Art of Loving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그럴 때 우리 보통 사랑의 예술 이렇게 번역하지 않고 사랑의 기술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사실 아트라는 말을 쓸 때 꼭 미술, 예술만 얘기하지 않고 거기에 아주 고대 전통, 테히네의 그 전통이 그대로 남아서 아직도 기술로 쓰는 그러한 어떠한 그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 테히네가 예술 또는 기술이 어떤 작용을 해야 되는가? 그거에 대해서 잠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히포크라테스 잠언집에 나타나는 게 우리 그 첫 문장만 따서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 이렇게만 알고 있는데 그 전체 문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 시간은 촉박하여 그 촉박한 인생에 실수하기 쉽고 인생의 결단은 험난하다. 하지만 필연을 행하는 것은 자신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환자, 간호인, 그 외부인을 위해서도 갖춰져야만 한다. 이 얘기를 합니다. 제가 여기서 좀 주의 깊게 보려고 하는 것은요. 테히네에 대해서 아주 길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반면에 인생은 짧기 때문에 그 험난하고 또 무엇인가 사라지기 쉽고 실수하기 쉽다라고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당부를 하고 있는 것이 환자, 관호인, 그 외부인을 위해서도 이 테히네는 갖춰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렇다면은 테히네의 하는 역할은 무엇이었는가? 이게 그냥 나 혼자 누리고 나 혼자 갖춰야 될, 나 혼자 즐겨야 될, 향유해야 될 기술이나 예술적인 그 측면이 아니라 외부인을 향해서 갖춰져야 그래야 그 테히네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도 구할 수 있고
히포크라테스는 의사였으니까요. 다른 사람의 어떠한 그 증상을 보고 병도 고칠 수 있는 근거를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저는 이게 어떤 지식이나 예술의 독점이 아니라 그 독점에서 모든 공동체와 공유하고 공생하려고 했던 어떤 태인의 정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과 나만을 위한 태인회가 아니라 그 태인회가 기술이 되었던 예술이 되었던 타인을 위한 태인회, 그것이 아름다운 태인회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태인회에 대해서 이것을 또 뒷받침하는 좋은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리스 신화에 보면 태인회를 신으로부터 빼앗아서 우리에게 전해준 신이 있습니다. 프로메테우스죠. 프로메테우스가 신들에게서 불을 빼앗아다가 그 불과 함께 태희네를 줬다고 얘기합니다. 신들만 그 불을 가지고 태희네를 쓰려는 그러한 독점이 아니라 그걸 무엇인가 인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그 공유의 정신이 있다. 이게 바로 원래의 태희네의 정신이겠죠. 우리가 오늘 자신과 타인을 위한 태희네, 그리고 그 태희네가 현대는 아트라는 개념으로 좁아지긴 했지만 그 아트의 원래의 정신은 무엇으로 가야 될지 잠깐 생각해 봤습니다. 키케로가 얘기했듯이 태희네가 좁아지면 그게 잘못하면 많은 사람들을 올바른 길로 이끌기보다는 포퓰리즘에 빠져서 선전선동을 하여 정말 어떻게 갈지 모르는 그러한 위험한 지경에 갈 수도 있습니다. 교양의 차원만이 아니라 인간 됨됨이, 인간성을 포함할 수 있는 그러한 태인회, 그리고 그것이 나만 위한 태인회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태인회로 복원되고 부활시킬 때 지금 우리가 사는 현재에 있어서도 이 아트의 개념이 올바른 아트의 개념으로 자리를 잡는 게 아닌가,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